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 우리가 봤던 그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여기는 뭐 제가 읽어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시고, 전부 출제 비중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나오지 않습니까? 보셨겠지만 읽어보시면 될 거고, 거기 두 번째 거기에 보시면 학자들의 발달 이론 연구를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 대한 연구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저는 인행사를 4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인문의 영역, 그리고 이론 기초, 그리고 발달 과정, 그리고 체계, 완전 사회 환경이죠. 그래서 출제 비중을 분석을 해보면, 보면은 이론 기초하고 발달 과정에서 25문제 중에 17, 8번, 약 20문제 가까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우리가 2문제 지금 다뤄봤습니다. 이제 읽어드리지 않으니까는 3문제 다뤄봤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정신역동 이론, 선생님들 잘 아시는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 전부 한 문제씩 나오죠. 또 그런가 하면은 다 이제 전부 하나 다 다루게 될 겁니다. 다루는 영역이 곧 출제 영역이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인지행동 이론에서 나올 것처럼 특히 스키너, 반두라 무조건 나오는 거죠. 스키너, 반두라. 그리고 인지 영역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피아제 무조건 나옵니다. 피아제.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로저스와 메슬로우 역시 한 문제씩, 아니면 인본주의와 두산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몇 문제, 그건 10문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다음에 발달 단계 선생님 잘 알면 태아기, 영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3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손가락만 벌리다 보더니 8개 되어버렸네. 그것도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인행사는 선생님들이 전략 과목으로 해도 좋을 만큼 상당히 마음이 좀 편하시죠.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인행사 좀 많이 보셔서 어떤 인행사를 가지고 다른 과목 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도 잘 안 되는 그 조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이야 지금 교재가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과목을 끝내지만 사실은 인행사와 같은 경우에는 점수는 많이 나오나 사실은 한 6시간 정도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출제 비중이나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 과목은 대폭 시간 삭감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저기 3교시, 2교시 끝에는 소위 나오는 지역사회복지론부터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을 좀 더 시간을 좀 길게,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끼리만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강의로서는 아마 효율적이지 않나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정신역동 이론에서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5사람 건 나와 있죠. 프로이드, 에릭슨, 애들러, 융, 그리고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까지. 그런데 심리교류 분석 이론이 살짝 다뤄져서 지금 제목을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인지행동 이론에서 피아제, 그리고 7번, 8번의 스키너, 벤두라. 근데 요즘 보면은 조작적 조건화설 외에도 파블로프와 같은 고전적 조건화설도 좀 다뤄지고 있고, 또 쏜다이크도 살짝 건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거기도 언론 언급은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부담감. 나머지는 이제 상담이론 쪽이어서 개념만 제가 볼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으로 보면 또 앨리스의 RBT라든지 또는 아론백의 인지행동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언급할 겁니다. 인본주의 로저스 메슬로우 해서 먼저 덩어리로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프로이드 보시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제1의 심리학이라고 그러죠. 행동주의 제2의 심리학, 그리고 인본주의 제3의 심리학 이렇게 할 때, 이 정신분석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1920년대를 전후해서 이론 기초로 자리 잡고, 그거와 연결시켜서 리치몬드 여사가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쓰고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 기초를 정립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이 우리 정신분석입니다. 자, 개요. 지금부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정신세계의 발로이다.
소위 정신결정론 또는 뭐 심리결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신구조는 뒤에 따로 적겠습니다만 인간의 정신구조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의 정신의 메인 부분은 무의식이다. 해서 이 말을 좀 더 상세하면 무의식결정론. 그런데 이 무의식 세계는 당사자도 모르는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과거결정론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프로이드 학파의 인간관은 수동적 인간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동적 인간관이에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결정할 테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한다. 수동적 인간관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본능의 구조를, 인간의 본능, 본능의 구조를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삶의 본능을 에로스라고 하고 죽음의 본능을 타나토스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본능을 타나토스라고 했어요. 에로스라고 해서 꿈, 미래, 희망, 발전, 뭐 결혼, 뭐 합격 이런 단어들이 삶의 본능이 되겠죠. 그 중에 이 에로스를 이루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영역을 성적 활력소라고 적게했던 리비도라고 했던 거였어요. 에로스 영역의 핵심 영역을 성적, 섹슈얼 에너지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성적 활력소라고는 성적 활력소라고 좁은 의미로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해석을 합니다만 그래서 일부 책에서는 삶의 본능을 리비도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리비도라고 쓰기도 해요. 그에 비해서 죽음의 본능은 절망, 좌절, 포기, 불변의 흑이지, 말하자면 불변의 상태로, 흑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이런 그 타나토스. 당연히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클라이언트의 삶의 본능을 극대화시키면서 죽음의 본능을 극소화시키는 이런 영역. 실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는 전문 사람이 얼굴이 시커매타가 되고 뭐 여기 밑에 이거 뭐라 눈 밑에 오는 거 다크서클은 막 무릎에 와 있고 그러면 도움을 청구하는 사람의 가슴이 뛰겠어요. 정말 아무 말 안 해도 좋으니까 좀 잠시만이라도 뭐 전에 인터넷에 봤을 때 저 고3인데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배지를 때 많은 사람 그런 것처럼 정말 암울하고 답답할 적에 누군가가 등만 좀 기대게 해주더라도 정말 따뜻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회복지사를 내가 끌어안게 생겼어? 안 되지요. 클라이언트의 삶의 본능을 극대화하고 클라이언트의 죽음의 본능을 낮추는, 떨어뜨리는 이게 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될 거예요. 다음에 정신의 구조. 정신의 구조는 의식, consciousness,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지금 선생님들 제 목소리 들리시고 제 모습 보이시죠? 오감을 통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귀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뭐 목소리로, 뭐냐면 냄새로, 느낌으로 이런 오감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가시화된 정신 영역이 있죠. 정신 영역. 전의식은 지금은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가시화하자면 밖에서는 볼 수가 없으나 약간의 자극을 통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영역은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반인데 12시간도 훨씬 지난 어제 저녁 식사 생각나십니까?
어제 저녁 식사 누구랑 어디에서 그리고 식탁이 어떻고 뭐 이런 저 노트 정리해 놓으셨습니까? 어제 저녁 식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제 저녁에 누구랑 만났지? 아니면 집에서 그때 왔을 때 현관 베란다에 뭐였었고 뭐 이런 것들 그때 텔레비전에서 뭐 했지? 이런 것들이 툭 나왔잖아요. 밖에서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데 내가 약간 툭 노크를 하니까 바로 떠올렸잖아요. 아침에 여기 오시냐고 바삐 서둘르셨겠지만 앞에 아침에 나올 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실이 어땠고 또 막 나올 적에 그 앞에 신발이 어땠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몇 층에 있었고 이런 것들 노트 정리 안 해도 지금 떠오르시잖아요. 이 말은 시험 보기 직전에 본 것도 다 쓴다는 거겠네요. 시험 보기 직전에 쓴 것도 다 쓰는 거예요. 노트 정리하세요. 노트 정리하려면 그날 시험 보러 갈 때 택시 속에서 다 그러면 쓰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것처럼 평상시에는 아무런 의식도 없이 맞으면 끄집어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은데 약간의 자극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억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는 거죠.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기억.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주된 영역으로 무수히 많은 과거의 경험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무수히 많은. 바로 이것이 끄집어내져서 행동으로, 물론 당연히 문제 행동으로 나타난다 보는 겁니다. 때문에 무의식 세계에 있는 그 무엇, 당사자는 당연히 모르고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휘집어 봐야 될 바로 그 영역. 그 영역은 미래의 병리의 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병리 증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저기 나와 있는 정신결정론, 무의식결정론, 과거결정론의 입장이 이렇게 되겠어요. 다음에 이 프로이드가 바라본 성격의 구조. 성격의 구조.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을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이렇게 구성됐다고 하는데 이드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한자를 쓰시던 분들이 진짜나 한자로 이렇게 진짜나 태초에나 진짜 태초에나 그래서 원초화라고 했던 거 맞죠? 장충동 족발집, 원조 족발집, 본래부터 원조 족발집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듯이 진짜 태초에나 이렇게 진짜나 뭐 불교식으로 한다면 아마 그 전생의 출발점 왜나 이렇게 표현하는 원초화라고 하고 에고라고 하는 것은 자아라고 합니다. 경험 세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현실 속에나 자아죠. 그에 비해서 슈퍼에고는 나를 넘어섰으니까 초자아라고 합니다. 초자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이드라고 하는 원초라고는 한자로 쓰는 이 이드 요즘은 그냥 이드라고 씁니다. 한자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드라고 하는 것은 쾌락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본능과 충동의 세계라고 합니다. 쾌락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본능과 충동의 세계. 그에 비해서 우리가 말을 이게 참 점잖아야겠죠. 쾌락의 원리지. 사실은 쾌락의 즉각 만족을 추구하는 본능과 충동의 세계예요. 이드라고 하는 것은 출생시 유전되어 표출됩니다. 성질나면 엄마 아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엄마가 지금 엄마가 지금 낳고 엄마가 돌아가신 생애가 또 따지잖아요.
저 울고 싶으면 울고 기분 나쁘면 하고 그 고모가 이쁘다고 좀 손가락 깨물면 좀 아프게 깨물면 그 이쁘다고 했던 게 그걸 때려버리고 쾌락에 즉각 만족을 추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원초라는 이들은 당연히 우리 사회 통념상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 세계고 이렇게 어른의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표출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이성과 분별의 세계예요. 이성과 분별의 세계. 에고이스트 그러지 않습니다. 에고이스트는 왜 에고이스트가 미움을 받을까? 미움받을 것이 없지. 왜냐하면 나의 현실에 맞추어서 철저하게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니까. 단지 다른 사람이 볼 때 사실 자기도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차마 눈치 보다가 못했는데 저 친구가 보면 얄밉지. 그래서 이기주의란 말,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현실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근데 타인에게 무슨 피해를 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에고이스트는 지극히 자기를 중심으로 한 현실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현실에 맞게 현실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득도 현실화시킨다 해서 성격의 집행자 또는 조정자라는 말을 씁니다. 비현실적인 것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슈퍼에고라고 하는 것은 슈퍼에고는 도덕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양심과 자아 이상의 세계예요. 양심과 자아 이상의 세계. 이 양심과 자아 이상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발달하는 영역이 되겠어요. 태도에 의해. 양심이라고 하는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질책, 부모의 비난을 통해서 발달하는 도덕의 세계를 양심이라고 해요. 세상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네 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비난을 통해서 갖게 되는 성격 구조로 도덕의 세계인데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칭찬 또는 부모의 인정을 통해서 발달하는 성격의 또는 도덕의 영역으로서 세상에 맞아면 이게 바로 사유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칭찬은 돌고래도 춤을 추게 하지만 칭찬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칭찬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사유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혼 한 번 나고 엄마한테 집에서 한 번 질책을 받지 못하면 밖에서는 5번을 떨어지게 될 거예요. 5번을. 혼날 때는 혼내야 되고 칭찬할 때는 칭찬을 해야 되는데 혼낼 때도 끌어안고 칭찬할 때는 무관심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양육 태도를 통해서 발달하는 성격의 구조는 슈퍼에고라고 한다. 자아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아는 학문기에 이들로부터 분화가 되고 초자아는 남근기에 이들로부터 분화가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드, 에고, 슈퍼에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예의나 또 제가 또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더욱이나 이 촬영까지 오니 얼마나 제가 점잖은 척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있면서 여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투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저도 당연히 웅녀 할머니의 자손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죠. 대한민국 전형적인 남정네들의 욱성질을 저도 가지고 있지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 그러면서 현실에 이제는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현실에 지극히 충실해야 되는 이것도 있고 그러면서 부모로서 도덕의 기준점도 돼야 되고 그중에 어느 영역을 주로 표출하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선생님이나 나나 다 가지고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도 저도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이쪽이 훨씬 더 가깝고 애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이쪽을 신경 쓰실 것이고 그러면서 친구 만나고 술 한잔 먹으면 상당히 그 노래방에서도 이런 것도 표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프로이드는 심리성적 이론 성격 발달 단계. 성격 발달 단계. 프로이드가 제시한 성격 발달 단계. 리비도, 성적 활력소가 어디에 있느냐. 리비도 위치라고 하는 것은 성감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런 어떤 섹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가장 큰 즐거움을 어린 시절에는 생존반사, 흡입반사 하잖아요. 흡입반사. 첫 번째 단계는 리비도가 입에 있잖아요. 이쁘고 그래, 태모양 정도 막 그거 재밌어서 또 자꾸 건들고. 그럼 할머니들은 성질 베린다고 또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구순기 또는 구강기라고 그러죠. 구순기, 구강기. 이 시기에는 뭐 나이야 어쨌든 이드만 존재를 합니다. 이드만. 그에 비해서 두 번째 단계는 학문기. 이 학문기에는 이드로부터 에고가 분화가 되는 단계로 우리 그 자녀 교육의 단계로 본다면 이 시기는 어린이집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단계. 이 시기에는 뭐 소유욕이나 창조성, 생산성 뭐 이런 것 등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학문기의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다소 불쾌하게 부정적으로 이끌게 되면 이 시기에 발달하는 성격으로서는 뭐냐면 결벽증, 유별나게 깔끔 떠는 분들도 있죠. 근데 자기는 뭐 모르지만 과거의 대소변 가리기 훈련 시기에 상당히 엄격한 좀 부정적인 어떠한 그 인식이 무의식 세계에 쌓여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스크루지 상당히 내핍 생활하면서 돈에 집착하고 이런 것도 이때 발달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 등을 바로 이 학문기. 그래서 학문기에 어땠는가? 그 손톱 듣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큰 놈은 바로 앞에 이제 서여시는 분이 좀 길러주셨고, 그리고 이제 작은 놈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좀 길러주셨는데, 상당히, 더욱이나 저희 집은 딸이 많은 집이어서, 뭐 아들이 둘을 낳았으니까 상당히 이뻐하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손가락을 빨았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뭐, 당신께 뭐 서운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말은 못하지만 당사자로서 지금 기억도 못하는 그런 과거였지만 엄마가 아닌 할머니의 눈빛에서 약간 어떤 간격은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본다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손톱 듣기. 또 중요한 것이 이 시기에 잘못된 거죠. 이 시기에 문제가 되면 비꼬기. 어떤 사람들 농담을 하면 농담을 꼭 생채기를 내면서 듣고 자기 딴에는 농담을 한다는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지도 울지도 못하게 농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채기를 내면서 그 농담을 하는 상대방을 비꼬고 희열을 느끼는 당신 우울해건 나의 행복이야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프로이드식으로 본다면 이 시기에 생기는 성격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남근기. 남근기는 3살에서 한 6살에서 이 시기에 슈퍼 에고가 이들로부터 분화가 된다는데 이 시기에는 뭐리 본다면 유치원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발달 단계 다시 2단계 계속 쓸 겁니다. 계속 쓸 건데, 2단계는 학령 전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학령. 이 시기에는 바로 콤플렉스가 등장을 하지. 동성애 부모를 발달 과정상 나이벌로 여긴다는 아들내미가 아빠를
라이벌로 여긴다는 오디푸스 콤플렉스나 딸내미가 엄마를 라이벌로 여긴다는 엘렉트라 콤플렉스. 사실은 어찌 보면 아빠가 딸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딸내미가 아빠를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근데 딸 있는 집 보면 이쁘긴 하더라고. 부모들의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눈빛이. 아들내미가 있는 집은 지하철에서 봐도 야, 저 바로 그냥 지금 전투태세야. 저거 뭔 일을 저질를까 이렇게 하는데 딸 있는 집은 그 눈빛이 묻어나 이렇게. 그냥 이게 눈에서 그냥 이쁨이가 넘쳐 막 철철철 흘러. 아 이게 딸 하나 낳아야 되겠는데 정권 바뀌기는 안 되게 생겼어요. 어쨌든 이게 콤플렉스, 오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 그러면서 이 콤플렉스가 현실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내가 아무리 아빠를 미워해도 아빠가 아빠를 나는 못 이겨, 나는 엄마를 못 이겨를 주는 순간, 그 다음에 콤플렉스가 동일시를 만들기 시작해요. 동일시. 그러면 적어도 나도 내가 아빠를 못 이긴다면 아빠처럼, 내가 엄마를 못 이긴다면 나도 엄마처럼. 이때부터는 엄마 화장품 다 바르기 시작하고, 그 계단에서 위험한데 지신 바르고 엄마 힐 신고 아빠 이거 보라고 이렇게 따박따박 다니고 막 위험스럽게 하고, 아들내미들은 아빠 그 친구분하고 술 먹고 있으면 지가 와서 얼른 한 잔 먹고 아빠 나도 술 먹었다 하고 막 볼펜 끼고 다니면서 나도 담배 핀다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겨내지 못한다면 나도 내 맘대로 오는 나도 아빠 될 거야. 너 커서 못 될 거야. 너 엄마 될 거야. 성적인 엄마가 아니라 나도 엄마처럼 마음대로 오는 사람 될 거야. 이렇게 동일시가 발달하는 것이 남근기가 되겠고, 이 시기를 프로이드는 인간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인간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나보면 그 시기에 참 소중한 시기였던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했지만 아들러는 이 시기를 생활 양식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했거든요. 다음에 잠복기. 잠복기는 이 시기에는 이제는 리비도 활동이 잠시 쉬는 시기. 리비도가 잠시 침체죠. 리비도가 침체되는 시기로서 좁아서 못 쓰겠군요. 단계는 초등학교 단계가 되겠어요. 이 시기는 리비도 활동, 성적 에너지의 활동은 좀 쉬면서 뭐가 발달해? 인지적 발달. 아까 말한 것처럼 인지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할 정도로 인지적 발달과 사유성이 발달을 해요. 근데 사유성의 발달의 특징이 하나가 뭐야? 이 시기에는 동성끼리 어울리는 그런 사유성이에요.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성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첫사랑의 시기를 보니까 제가 6학년 때 있던 것 같아요. 6학년 때. 그런데 그 제 아들내미도 이렇게 물어보면 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5학년이 넘을 때까지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5학년이 넘을 때까지는. 그러면서 6학년 때, 저는 이제 둘째는 그 어느 집이랑 그랬잖아요. 딸내미 같이 오는 것처럼 엄마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전히 동성에 대한 관심이 더 많지만, 이제는 그 여자친구들 얘기도 하고, 또 이런 그 비슷한 시기인데, 어떤 초등학교 단계는 잠복기로서 리비도 활동, 성적 에너지 활동은 좀 쉬지만은 인지적 발달과 사유성의 발달이 현저하다. 사유성의 발달에서 특히 이성보다는 동성끼리 어울리는 특징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 잠복기, 초등학교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생식기에서 청소년기나 사춘기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 시기로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프로이드는 성격, 이거를 우리가 심리 성적 이론, 사이코섹슈얼 시어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선생님들이 기다리는 그 출제 범위에 다 영역 하나하나가 다 영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손맛을, 이걸 언제 유지하시고 어떤 손맛을 느껴보셨으면,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손이 알아서 먼저 이렇게 답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교재 보시죠. 그거를 여기 보면은 2페이지에 쭉 쓰시면서 비읍, 유아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린 시절에 특히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했던, 그렇죠, 남근 유치원 단계 정도 되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아주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방어 기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물론 방어 기제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은 프로이드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입니다. 안나 프로이드. 방어 기제도 곧잘 다뤄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어 기제의 특징, 방어 기제의
정상성 또는 병리성 방단력에서 두 개를 분리해서 목차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처럼 몇 번 보세요 이렇게 말은, 어제는 공부는 여기밖에 할 시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쁘게 쓰신다기보다는 손맛을 느낀다는 걸로 이렇게 막 한번 구적구적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이게 노트 정리했던 것이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나왔었네, 또 그것이 또 과거에 또 그렇게 나왔었고 이렇게 반복되니까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방어기제. 방어기제의 개념은 사회적 위험이나 불안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에 직면했을 때 자아가, 자 여기는 한자를 썼습니다. 자아, 즉 에고가, 자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하는 방식이고, 이제 시험용 문어처럼 한다면 무의식적으로 줄 바꿨습니다. 이 노트 정리할 때 제가 이렇게 줄을 내려 쓰는 것은 암기할 때 옆으로 나란히 쓰면 쓰기만 하지 잘 잘라지질 않아요. 암기할 때는 무엇이, 무엇과 무엇을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내렸을 때 좀 이게 암기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옆으로 이렇게, 설마 시어머니나 어른들이 노트 함부로 쓴다고 막 혼내시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뚝뚝 끊어서, 법제론도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뚝뚝 끊어서 핵심 키워드를 딱 이렇게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위험이나 불안에 직면했을 때, 이건 뭐 정치적 발언이고, 자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게 핵심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아 방어 기제라고 책에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주체는, 방어 기제의 주체는 현실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이성과 분별의 세계인 자아가 행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줄 바꿔서 사용하는 심리적 기제 또는 심리적 접근 또는 방법 등을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이게 핵심이죠.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특징은,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복수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복수 사용이죠. 방어 기제는 한 번에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을 해요. 또 이 방어 기제는 정상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는 병리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다룰 지력이 없지요. 정상이라면 갑자기 내가 어떤 사회적인, 갑자기 공포와 불안은 다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 앵자이에 따르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애매한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심리적 불쾌감. 공포는 구체적인 것에 대한 심리적 불쾌감. 밀림을 김병만이가 들었을 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는 그때의 그 불안. 밀림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또한 그 흙탕물에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게 들어갈 때 그때의 불안. 그러다가 갑자기 초록병이 나타날 때 느끼는 공포. 그렇죠? 애매한 어떤 것으로부터 느끼는 불쾌감은 불안이라고 하고, 구체적 대상으로부터 느끼는 것은 피어 공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방어 기제도 정상적인 것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병리적인 경우가 문제가 돼요. 정리적이라는 것은
병리적은 사회 통념상 용납하기가 어려운 나이 50 먹은 사람이 짜증난다고 발버둥 치고 울고 아스팔트 길에서 뒹굴뒹굴하면 그건 병리적이지 안 되잖아요. 또 나이 50 사람이 그야말로 성질 난다고 그야말로 누가 뭐 벤츠 2억짜리 가다 거기서 손해배상 아닌다고 막 때려 부시고 있으면 그게 정상적이겠냐는 거죠. 자기 재물이니까 재물손괴죄는 걸리지 않겠지만 사회 통념상 성질 난다고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하소할 것이 지 감정 주체 못하면 사회 통념상 인정 안 되죠. 병리적인 거죠. 때문에 이 방어기제에는 넓으로 본다면 방어기제도 있고 공격기제도 있고 도피기제도 있고 싸잡아서 합니다만 공격기제 같은 경우는 우리 형법상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폭행, 방화, 파괴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감정 이런 어떤 그 불안해 또는 불쾌감에 대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안 되지요. 자신도 모르세요. 욱해도 주먹으로 쳐버렸다. 화가 나서 욱해도 쳤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룰 실익이 없다. 이게 병리적이다. 그래서 병리적 일수다. 3페이지 보시면은 3페이지 볼 적에는 디귿번에 기역번, 니은번은 선생님들이 보시고 디귿번에 보시면 방어기제는 대부분의 경우 한 번에 한 개 이상의 방어기제를 동시에 사용한다. 방어기제는 때로는 긍정적 사유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근데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의 방어기제가 대상이 되는 것은 병리적인 경우에 다루는 거죠. 다른 것도 많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정상성 판단 기준입니다. 거기 아래 적어놨지요. 정상성 판단 기준. 또는 병리적 병리성 상황. 그래서 방어기제의 첫 번째가 거기 보면 연령 적절성. 요즘 보면은 거기에 백년손님 즐겨보십니까? 백년손님 오면 제주도 마라도에 있는 어떤 그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마라도 방언에 조금 약간 혓짧은 말하자면 애교를 부리는 듯한 이런 그 단어를 쓰는데 일반 그 육지 지역에서는 그냥 닭살 돋는 이런 선생님들께서는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20대, 10대, 20대에서 서로 이성 간에는 사용하는 데는 서로 봐도 아이고 이렇게 봐주지만 그 나이를 넘어서게 되면 여러 사람 보이기에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한다면 모를까 평상시에 사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이 40, 50이 되어서 이런 애교를 할 때 너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이런 것은 연령 적절성에 맞지 않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치매가 빨리 왔다 이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어 기제를 쓰더라도 나이에 걸맞게. 전에 한번 제가 교장 선생님들 내위분들하고 아주 우연하게 홍도를 가게 됐어요. 거기는 이제 젊은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저 첼로트에 이제 우연히 쉬는 데서 탔는데 어떤 그 사모님께서 노래를 낭낭 18세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분이 노래나 이런 모든 것이 나이에 걸맞아야 되는데 왜냐면 낭낭 18세 내 나이가 어때서나 별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나이가 60대 중후반이 되어서 낭낭 18세를 부를 때 굉장히 예쁘게 또 맞아면 어린애처럼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좀 제가 볼 때는 민망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조용히 저도 이제 그 나이가 이제 되어가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말투나 행동이나 복장이나 나이에 걸맞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따진 것이 첫 번째 정상성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본 거예요. 다음에 균형. 보통 방어 기제는 한 번에 사용할 때 여러 개의 방어 기제를 사용을 하는데 이 방어 기제가 어느 한쪽을 가지고 치우친 것이 아니냐 이걸 따진 균형이라는 것이고 다음에 사회적 위험이나 불안이 되고 되면 바로 처리돼야 하는데 처리 가능성. 삐쳤어 이렇게 할 때 삐쳐가지고 사실은 서로 좀 다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끝까지 말 않고 보내.
김성경, 김성령 자매처럼 그렇게 막 끝까지 감정 풀이를 않고 그렇게 보내. 그걸 무슨 자존심 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역시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또 그러면 네 번째 강도. 어느 정도 용인들만큼을 써야지. 용인들만큼 해야지. 용인들 수 없는 것을 방어기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까지 물어보는 건 아니고 방어기제의 병리성 또는 방어기제의 정상성 판단 기준으로서 설명하는 건 이런 것이 있다. 다음에 방어기제를 가지고 일일이 다 내용을 설명했지만 거기 방어기제의 유형축 있지 않습니까? 방어기제의 유형에서 가장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몇 가지만 선생님 그 글자를 안 보고도 어떻게 출제위원이 문장을 풀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불안이나 약점을 다른 강점으로 포장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강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강점으로 키가 작은 분들의 이제 선생님들 보면 키가 작은 사람들의 공통된 속성을 보면 상당히 가슴을 넓게 펴고 그리고 약간 팔을 휘서 이렇게 과시하고 턱을 딱 당기고 이러한 걸음을 많이 걷습니다. 마치 전혀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키가 작다는 약점에 대해서 자기를 그 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고 목소리를 좀 까는 그런 그 특징은 이런 것이 보여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이야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썼던 방어기제 보상의 애가 공부 모드로 애가 음악이나 체육에 매진하는 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약점이나 이런 것을 부적응을 다른 강점으로 포장해서 만족이나 적응을 가장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동일시. 호가 호의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이루지 못해서 가슴 아픈 것을 이룬 사람과 같이 이룬 사람처럼 아니면 이룬 사람과 같이 사진 찍음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은 동일시가 되겠어요. 동일시. 특히 동일시는 아까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에서는 언제 발달한다고 그랬어요? 남근기에 발달한다고 그랬죠. 콤플렉스를 현실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러면 이겨낼 수 없다면 최소한 같은 수준이라도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같은 수준이라도 돼야 되겠다. 근데 이 동일시라고 하는 것이 인간 발달의 하나의 계단이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내 자식이 용꼬리를 원하시겠습니까? 뱀대가리를 원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엄마들은 언제나 맨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며 용꼬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너보다 잘난 놈 사귀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맨날 너 따라다니기만 한다고 혼을 내놓고는 너보다 잘난 애를 사귀어야지 못난 거 사귄다고 하면 밴대가리도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영역만 가지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정 영역만 가지고.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따라다니면 꼭 심부름만 한 것처럼 엄마의 눈에는 보이니까 왜 따라다니냐 하면서 한편으로서는 또 공부 못 얻으려고 다니면 꼭 저런 것 들고 사귄다라고 또 이제 혼을 내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중구속성이라고 하는 좀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나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을 사귀는 것은 분명히 낫지. 내가 최고, 어떤 거예요, 최고? 박근혜 대통령이 권부의 최고의 문서상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에서는 어떠한 학자나 도덕
이런 분이 최고의 지위 있는지는 모르지만 권력이나 부는 저 밑바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착한 사람이 돈 버는 기술도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동일시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선정했다는 것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는 꿈을 갖게 되고 꿈을 실현하는 데서 어떤 사람은 빨리지만 어떤 사람은 대기만성형으로 늦게라도 꿈을 실현할 수 있거든요. 뭐 더 잘하시겠지만 너는 안 돼라는 소리는 하지 말자는 거죠. 너는 안 돼.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물론 제도권 교육에 있으면서도 저는 좀 상당히 호전적으로 해서 교수님들과 갈등이 좀 많습니다만 왜 공부만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도 공부 꾸준히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할 사람이 있고 전략적으로 파닥해서 나갈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자꾸 공부만 꾸준히 대학 교수만 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좀 제 속한 데는 등급이 2등급이라서 보통 법률대학원을 준비하는 애들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바라보는 눈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꿈이 있죠. 누구처럼 그게 바로 동일시 대상이 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정상성으로 방임이 될 적에는 정말 발전적인 거예요. 그런데 정상성이 아닌 불법이나 저지르고 내 애들이 너 커서 뭐 들 거야? 아빠 나 깡패 들 거요. 뭐 깡패 들 거요. 깡패가 말이에요. 한때는 그 깡패 이런 거. 한때도 군인 된다고 그랬어요. 군인.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그 유치원 한 20년이 넘은 그 당시에 유치원이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 태극기 휘날리면을 보여줬는데 나 아빠 절대 군대 안 갈 거야. 왜? 그랬더니 태극기 휘날리면 애국심이 형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이 찌러지고 이런 것이 나오니까 애들이 볼 적에는 그게 더 자극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댓 살, 대여섯 살 먹은 애들에게 애국심이나 형제를 막 그걸 가지고 보여줬는지 네, 이런 어떻습니까? 다음에 합리화. 합리화는 선생님들 아시죠? 변명이지요. 합리화는 변명입니다. 합리화는 변명. 다음에 투사. 덮어 씌우기. 남 탓으로 돌리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가하기. 남 탓으로 돌리기. 그런데 이 투사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도 나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 덜 아파. 나만 떨어졌다고 시험 봐서 나만 떨어졌다라고 코 파트리고 있다가 다방에다 여기 코 파트리고 있다가 봤더니 저쪽에도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면 저 친구도 전에 공부하는 것 같은데 떨어진 것 같네. 나만 떨어진 것도 아니네. 좀 덜 아파. 이것도 여기 투사라고 합니다. 남 탓으로 돌리기도 투사지만은 나의 아픔을 나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알 때 고통이 줄어드는 것도 투사라고 합니다. 다음에 승화. 전에 하버드대 50대가 되어서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를 따서 왔던 엄마가 있었죠. 그 딸은 미군 육군 대위고 처음에 갈 때에는 일자무식으로 미국에 파출부로 파송되었다가 한국인 태권도 남편을 만났는데 폭력 남편을 만나서 딸을 데리고 이혼했는데 살 길이 없으니까 군대에 입문을 했고 그리고 중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얼마나 고향도 그립고 어떤 가족도 그립고 그러겠지만 갈 곳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어떠한 그 사회적 불만이나 부적응을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에 모든 리비드를 쏘아붓는 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심리학 박사가 됐다는 결과만 거지만 사실은 심리학에서는 그 과정이 올 때까지 얼마나 가족도 그리웠을 것이며 얼마나 또 가족의 다 주변이 다 가족 그리기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자기만 딸과 둘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이나 딸도 군인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겠죠. 데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냥 호롤단신으로 이역만리해서 살아갈 때 그때 그 넘치는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리비도를 발전적이고 창조적이고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쏘아붓는 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반동형성.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반동형성.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타인이 없는 곳에서 그 타인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만 문득 대화가 보면 어떤 친구가 그 친구에 대해서 유별나게 좀 과하게 칭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거는 반동, 사실은 미운데 거꾸로 더 큰 칭찬을, 가산점을 둠으로써 하는 것이 반동 형성. 어떤 성적 욕망을 가지고 주체치 못하는 사람이 추행, 성폭행, 추방 이런 걸기되고 보면 가장 먼저 앞에 막 이렇게 보통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좀 수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 때 반탁, 어린 시절에 배우셨겠습니다만 반탁 데모를 할 때 민족주의 계열은 반탁 데모고 사회주의 계열은 찬탁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민족주의 계열의 문제가 뭐냐면 친일파들이 다 반탁에, 친일파, 그들이 다 지금 동작동에 다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들의 꿈은 그대로 기득권이니까 일제 식민 통치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바랬을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은 없으니까 오히려 더 극렬하게 반탁 데모에 끼어서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민족 지사로서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꾸 밖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반동 형성이 되겠고, 또 그런가 하면 주지화가 있습니다. 주지화 또는 지성화라고 그러죠. 주지화 또는 지성화. 전에 언젠가 장미 씨가 시어머니로 나왔던, 몇 년 전인가 시어머니로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뭔가 외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외아들과 결혼한 며느리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별별 그 미운 것을 그냥 자꾸 이렇게 표출을 하는데, 문제는 장미가 시키거나 하는 말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근데 며느리에 대한 미움은 감성적인 거잖아요. 감정적인 거. 그런데 이성적으로 어느 누구도 잘못됐다고 할 것이 없는, 가서 프랑스어도 배우고 가서 요리도 배우고 절대로 틀린 말이거나 어느 누가 들어도 잘못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감정적 미움과 같은 것을, 불쾌감을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푸는 방법. 전에 내가 하남에서 살 적에 하남 톨게이트가 지금 같으면 하남시 조금만 지나가면 그 검단 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군 부대 골부랑이 있었는데, 사실은 나는 거기 옆에 살기 때문에 거기서 내리면 1시간 반이 단축이 돼요. 대부분 거기 내려주는데, 한 번은 어떤 기사가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법조문을 들이댔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면 소위 정식 하차장이 아닌 곳에서 내리게 되면 벌금이 얼마고 이렇게 말하자면 감성적으로 싫다는 말을 못하고 아주 이성적이면서 옳은 말을 탁탁 법조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주지화, 지성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너무 많이 갈면 지금 집 주소도 모르는데 이것까지 한다거든. 이런 것은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어서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3페이지에서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쭉 읽어보시면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이제 프로이드 끝냈고, 에릭슨, 아들러, 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